한 주간의 이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 주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평론가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중심에 있는데요. 그 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때문인지 도서관 이용료는 줄어들었지만은 네. 도서 이용 수는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비대면 대출을 통해서 드라이브스루 대출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집콕을 하시다 보니까 가을에 독서 계절 이런 점도 있겠지만은 네. 이 종이책을 많이 보시는 비율이 2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다만 보는 분만 봐서 이 도서를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도서관 같은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도서관과 관련된 기부 체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기부 체납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장위 7구역도 기부 체납 건물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공공도서관 조성이 계획됐지만 최근 자원봉사센터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보고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 초 입주를 시작한 성북구 장위 7구역 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A씨는 밤잠을 설칠 만큼 성북구 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입주 전 아파트 단지에 공공도서관 조성 계획을 구청이 발표했음에도 입주를 하고 보니 자원봉사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정말 너무 화나고 분노하고 정말 화나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글도 올리고 성북구는 지난 2015년 재개발을 통해 얻은 이 아파트 기부 체납 공간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이 바뀐 건 지난해 11월. 구청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조성을 고시한 겁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성북구 의회에 출석한 이승로 구청장은 도서관 조성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도서관이 그 80평입니다. 80평 만들어서 데스크 만들고 아이들 별도로 영화들 파트가 만들고 도서관 기능 이게 가능합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주 전 추진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 이야기를 경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 의견을 왜 안 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주가 안 됐잖아요. 입주가 안 됐는데 어디를 보고 우리가 그 의견을 수렴합니까? 성북구는 장위 뉴타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장위동 일대에 대규모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공공도서관 건립은 한시가 시급하다며 구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자원봉사센터로 바뀐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약속한 시설과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유에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입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다 라는 네. 계획을 알고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헤아려야 되는데, 특히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있어야 될 자원봉사센터가 왜 도서관 자리에 들어서느냐에 관련돼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신입 가구들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젊은 가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예. 도서관은 이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아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동 전용 보건소나 육아 돌봄센터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원봉사센터를 난데없이 하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성북구청이 앞서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8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력이나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자원봉사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다른 자치구로 보면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지만 그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좀 작은 도서관을 검토해보는 것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주민들은 사전에 몰랐다라는 지적인데 성북구청은 뭐 화면에서 나왔지만 입주 전인데 어떻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자치단체가 기부 체납받은 시설을 용도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절차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성북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뉴타운이 건설되기 전에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때는 네. 당연히 이제 입주민이 없었죠. 그럼 주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주민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2015년에 이미 5년 전 이전부터 도서관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입주 2달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고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시라는 건 확정을 했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주변 어떤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공간 설치에 관련돼서는 주민 공람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뭐 서면 통보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공동 이용 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그 계획을 변경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관련 법조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 이용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로 건물을 특히 이제 약속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공람 기간을 거쳐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 곳곳에서 기부 체납과 관련된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부 체납 과정에서 이 투명하냐 혹은 공공성이 얼마나 있냐 이런 지적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현재 기부 체납 시스템이 갖고 있는 뭐 한계나 보완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기부 체납에 관련돼서 어떤 흐름이 있죠. 일단은 처음에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뭐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을 했었고 그게 너무 한정돼 있다. 그리고 네. 너무 똑같다. 그리고 주민의 어떤 삶과 분리돼 있다라고 해서 문화 체육시설로 기부 체납이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체육시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인력비 이런 거는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구청으로 올곧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 구청 측에 이제 말이 달라지고 다른 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욕구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기부 체납에서 그 운영비나 후속 예산에 관련돼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해야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체육시설, 뭐 도서관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걸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네. 또 전반적으로 이 뭐 자치구면 자치구 안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기부 체납이 되어 있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 조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의회에서조차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형평성과 분배성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기부 체납에 따른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과 전문가들이 발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최대한 주민과 함께 가는 기부 체납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서울형 상생 방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 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서울형 방역 전략이 왜 이제 주목을 받냐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그런 코로나 방역 정책이 부각이 되면서 뒤늦게 이제 재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무엇보다도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뭐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 조치에 이제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업종과 업태별로 다르게 방역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적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확진 판정이 8월 중순 현재 641건이나 실제로 이제 확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동을 일단 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자율형 상생 방역 조치가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와 따로 분리돼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고 중앙정부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진한 그런 그렇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어쨌든 자치구가 같이 자치단체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단 11월 달부터 이 새로운 어떤 위드 코로나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울형 방역 시스템이 좀 더 접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얼마나 높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정책상으로도 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텐데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의 활동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절반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를 했고 네. 그리고 한 77%, 78% 정도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80%까지 지금 현재 10월 말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일상적인 어떤 유연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뭐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네. 일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일상으로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이제 방역 당국은 조심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한 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외 사례도 보면은 이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진된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가 여전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대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 그렇지만 유도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도 백신을 더 빨리 접종했던 국가들 중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나라들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해외에서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완화한 사례하고 네.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완화한 사례는 영국하고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영국하고 싱가포르도 좀 다릅니다. 영국은 2차 접종률이 50% 된 순간에서 모든 그 조치를 해제를 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80% 된 시점에서 갑자기 또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과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4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 싱가포르도 2천 명 가까이 늘어나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나 뭐 핀란드 같은 그런 북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해제를 했고 특히 75% 내지 80%에 이르는 접종 완료를 했을 때 이걸 다 풀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뭐 공연을 한다든지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 허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좀 많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을 관리해야 되고 특히나 위중증 환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네.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이 트일까요? 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또 방역에 대해서 어떤 의식 전환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방역을 얼마나 잘 할 것인지 특히 여기에 상응해서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이 여기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매만져야 되겠고요. 현장 의료진은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일상 방역 수칙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위중증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들을 제때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역량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백신 접종은 맞으면서 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는 노력이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K 방역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찬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기부 체납 공공건물 활용 논란과 위드 코로나 상생 방역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